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스 시험평가 IS 실장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석유화학산업 현황과 최근 이슈사항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발표자 김서연 수석연구원 또는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진행할 나이스 시용평가 기업평가본부 김서연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2년간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찍고 회복 기대감이 올라오는 듯 하더니 또 조금 지나서 다시 확인해보면 시황은 다시 부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모습이 2022년 하반기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업은 반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 환경이 저하되었는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많이 궁금해하셨던 산업 내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석유 제품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의 개통도를 보면서 이 정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투입 원료이고 오른쪽이 해당 원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사와 동일하게 석유화학사가 만드는 제품의 기초 원료는 원유 그리고 가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석유화학사의 경우에는 정제 설비를 거친 납사를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납사는 탄소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혼합물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 탄소가 작게는 5개, 그리고 많게는 12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은 모두 이 탄소가 2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유기화학 제품, 영어로는 오가닉 케미칼이라고 명명됩니다. 반대로 탄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무기화학 제품이라고 부르고 있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실리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납사, 즉 탄소를 5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깨서 2개, 3개, 4개 등등으로 쪼갭니다. 이 쪼개는 작업, 즉 크래킹을 하는 설비를 석유화학에서는 납사 크래킹 센터, 즉 NCC라고 부릅니다. NCC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우리는 통칭 기초유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화면에서는 중앙에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후 이 기초유분을 가지고 각종 화학적 처리가 진행되면서 중간 원료, 최종 제품인 합성수지, 합성섬유, 그리고 합성고무 제품까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여수, 울산, 대산 등의 산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산단 내 파이프를 타고 NCC부터 최종 제품까지 수직 일관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분류만 이번 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중간 정도에 보시면 기초 유분단에서 올레핀과 아로마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계열은 석유 화학 제품을 크게 양분하는 대분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문과와 이과 이런 분류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탄소 개수를 기억하시나요? 올레핀과 아로마틱 제품을 구분하는 것도
결국 탄소의 개수입니다. 올레핀은 탄소 2개부터 4개까지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뭐 이제 에틸렌은 2개, 프로필렌은 3개, 부타디엔은 4개, 이런 식이죠. 그리고 아로마틱은 그 이상, 즉 5개에서 7개 정도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로마틱 제품은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해서 아로마틱, 우리말로는 방향족,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분류들은 이번 발표에서 계속 등장할 분류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이해에 좀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품별로 최종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수지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주요 수요처는 가전제조업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사다리꼴 같은 건데요.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PEPP 그리고 PVC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PE는 불투명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통이나 배달음식 통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PE라고 써져 있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P인데요. 여러 가지 일회용품 안에 도포되어 있는 투명 필름 등에 주요 쓰입니다. 그리고 PVC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 그리고 저희 인테리어 할 때 주택 샤시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S, PC 같은 경우에는 각종 백색 가전제품이나 TV, 냉장고 이런 외형, 그리고 전자제품 등의 외형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전의 경기가 잘 나가면 ABS와 PC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합성 섬유입니다. 합성 섬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류의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지금 입고 계시는 옷에 붙어있는 태그를 보면 폴리에스테르라고 써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화학합성 섬유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고무인데요. 합성 고무의 경우 고무라는 이름에서 쉽게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고무장갑의 소재로 쓰입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의료용 그리고 위생용 고무장갑 수요가 폭발했던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 합성고무 사업을 영위하는 석유화학 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로마틱 제품 기억하시나요?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나일론, 합성수지, 에폭시 이런 등등의 제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기억하실 점은 이런 아로마틱 제품들은 휘발유 블렌딩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휘발유의 옥탄가를 이런 아로마틱 제품들이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휘발유일수록 옥탄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로마틱 제품들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수록 함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만 해도 기름이 $100를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지금 최근에 기름값이 다시 내려오고 있죠. 이에 연동하여서 이 아로마틱 제품들의 가격 그리고 수익성도 올 여름에 상당히 좋았고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앞으로 한 서너 슬라이드일 텐데요. 한국 경제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셔도 개별 산업으로서 석유화학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제조업 중 5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 보시면 수출, 특히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수출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올라갑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기계에 이어서 4번째로 높습니다. 여기 이제 PPT 자료로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 여수, 울산, 대산 등의 산업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산업단지 내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기여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에서는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국가가 이제 크게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이제 다음으로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약 4에서 5위 정도의 경쟁 지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측 그래프인데요. 이제 에틸렌 생산 가능 규모, 즉 캐파를 기준으로 보면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 그리고 3등이 사우디. 이런 국가들은 다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한국이 가장 큰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발표회 후반부에서 설명드릴 이슈들은 이게 산업의 특성상, 구조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고질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서 이제 나올 이슈들을 좀 들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진입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계속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당연히 처음에야 파이프 깔고 기계 깔고 하느라 당연히 자금 투입이 필요한데 왜 그럼 유지 보수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할까요? 이게 석유화학 산업에서 있는 증설이란 기계 몇 대 새로 들여놓는 그런 증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대규모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는 비경상적 신규 투자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투자는 투자 의사 결정에서 완공까지 약 3에서 5년간의 기간과 조 단위의 투자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석유화학 회사의 대규모 증설 투자 관련 의사결정은 경기 고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은 집중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시장 플레이어들 투자 결정이 한 기간에 좀 집중이 되는 투자가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치 이제 주가 지수의 고점에서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급량 조절이 수요 변화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설비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크게 증폭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드리면 공급이 수요와 관계없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석유화학사의 실적 또한 주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으로 산업 수요 성장률이 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제품을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엔드 제품들이 플라스틱, 그리고 옷, 의류, 그리고 타이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GDP 성장률, 특히 이제 민간 소비 성장률에 좀 연동하는 특성을 좀 보입니다. 이런 민간 소비 그리고 GDP 성장률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는 무관하게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급은 별개의 함수로 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이 반복되면서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석유화학 경기 사이클을 정리드리자면 이러한 경로를 따릅니다. 먼저 1번, 경기 확장에 따라서 GDP가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수요가 확대가 됩니다. 그 결과 캐파를 넘는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 시점에, 그렇다면 이 시점은 당연히 그 사이클 상단이겠죠? 이 시점에 다수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대규모 증설을 결정을 하면서 자본 투자를 3에서 5년간 좀 지속을 합니다. 한 몇 조, 한 2, 3조 들이는 회사도 있고, 제가 봤을 때 한 8조 넘는 회사도 봤습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 결과 공급 물량이 계단식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 공급이 발생을 합니다. 공급 과잉이 발생함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름이랑 가스를 가져와서 제조해서 만드는 업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만약에 그때 올라가는데 과잉 공급 부담이 되면서 제품값은 빠진다. 이러면 이제 업황이 엄청 부진해지는 것이죠.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면 사이클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5에서 7년 주기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반복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이제 까만 선 그래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23년, 24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다운사이클을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성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특성 세 번째는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국한된 특징입니다. 바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좌측 그래프 보시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 중에 약 50%, 즉 반절 이상이 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를 보시면은 합성수지, 기초유분, 중간 원료 순서로 많긴 한데 이 개별 제품별로 나눠본다면 총 생산량 중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그런 특성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수출 의존도, 과연 어디에 수출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수출 의존도는 곧 높은 중국 의존도와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측 그래프 봐주시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중 약 50%가 중국향입니다. 다시 계산하면 한국 생산량 중 약 25%가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혹시 2000년대 후반부 우리나라 증시의 차화정 증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중국 역시 그리고 우측 그래프 보시면 석유화학 수입국 중 한국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완성품을 세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산업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석유화학사들의 수익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이 석유화학사들의 영업실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매우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란색 줄인데요. 업스트림 회사들은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연간 영업 적자가 예상되며 적자폭은 전년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회사들 역시 전지 소재 그리고 태양광 등 비석유화학 부문 영업 적자폭이 커지면서 올해 영업 손실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빨간 선 산업합산 수익성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업스트림 회사라는 분류는 이제 NCC, 납사 크래킹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이제 저희는 다운스트림 회사로 좀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우측 그래프 보시면 이게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이 제품의 가격에서 원재료, 즉 납사 가격을 뺀 그런 수치입니다. 당연히 이제 스프레드 추이와 석유화학사의 수익성 추이가 거의 유사하게 간다고 봐도 좋겠죠. 아무튼 이제 우측 그래프에서 스프레드를 확인해봐도 아직 대부분의 주요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톤당 한 300달러 정도로 보는데요. 이제 빨간 선이 이제 300달러인데 에틸렌, 프로필렌 그리고 PX 다 이제 주요 제품들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2024년 들어서는 PX마저 이제 BEP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PX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스프레드가 내려왔느냐라고 하면 이건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PX는 아로마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유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블렌딩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제 PX 가격이 빠지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최근에 좀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의 현황, 특히 이제 수급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공급 사이드입니다. 좌측 그래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2020년 이후, 2010년 중반 이후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석유화학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중국 에틸렌 증설 규모는 약 2,600만 톤으로 현재 우리나라 설비 규모가 한 1,3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설비 규모 총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이제 5년간 증설을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끝날까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이제 우측 그래프 봐주시면 이게 중국이 이게 증설을 한 이유가 그냥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제고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증설을 한 거여서 그런 목표치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증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 보시면 에틸렌과 프로필렌 자급률 전망치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역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증설은 당연하게도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키고 산업 전반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정적으로 작용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올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증설이 과연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미친 영향이 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증설 결과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순수입 규모는 좌측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 규모도 동일한 시점, 즉 2020년 이후 점차 위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발표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석유화학사의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석유화학사들, 특히 이제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사업 환경이 과거 대비 매우 비우호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사이드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다른 이제 수급 구조의 다른 한 축인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2024년 초만 해도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할 거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2024년 말 현재 그렇지 않고 몇몇 석유화학사들은 2023년보다 오히려 적자폭이 심해지는 등 아주 부진한 실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예상 대비 장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 신규 부동산 착공 면적 추이가 거의 2024년에 2023년 대비로 한 75% 이하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래프들을 보면 중국 부동산 그리고 건설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석유화학 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 이 부동산 및 건설 경기는 석유화학 제품 수요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뭐 집을 사면 그 안에다 가전을 넣고 가구를 넣고 뭐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 쓰이는 모든 소비재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부동산 부가가치가 10% 감소하면 거의 뭐 석유화학 부가가치가 거의 2에서 3% 정도 감소한다. 뭐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이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산업 얘기를 넘어가서 산업의 부진한 수급 상황이 개개별 석유화학사들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계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금 흐름입니다. 계속 영업 부진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석유화학사들의 영업 현금 흐름은 자연스럽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CF 같은 경우에서는 좌측 그래프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버는 돈이 줄어들면 쓰는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특징적인 게 우측 그래프 보시면 OCF는 줄어들었는데 캐펙스는 오히려 동기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산업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석유화학사들의 투자 기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면 거의 3년에서 뭐 5년간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 및 집행이 업사이클 후반부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뭐 대충 22년 정도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이제 23년에도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년에도 캐펙스 부담이 꽤 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석유화학사들이 투자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각 대기업 집단별로 최근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행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나열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증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보다 당연히 유틸리티 비용도 낮고 인건비도 낮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엄청난 증설을 하게 되면 대규모 증설을 하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것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한 범용 석유화학 부분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새로운 시장은 인도,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 수출이거나 범용 제품 라이센싱 등 신규 사업을 좀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 축소된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이를 크게 상회하는 캐펙스 자금 부담이 합쳐지면서 석유화학사들의 차입금 부담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확인하시면 거의 순차입금은 최근 3년간 1.5배 이상 좀 확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차입금 커버리지, 즉 총차입금을 EBITDA로 나눈 수치인데요. 차입금 커버리지는 채무 상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차입금 커버리지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좀 저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2024년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전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전망을 위해 사용한 주요 가정에 대한 내역이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급입니다. 중국의 공격적 증설에 따라 2020년 이후 수급 상황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에틸렌 가동률, 여기서는 이제 까만 선 그래프인데요. 에틸렌 가동률은
80%를 하회하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놀고 있는 설비, 유휴 설비 가동률 상향만으로도 시장 내 공급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량 증가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입니다. 수요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중국 쪽의 수요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중국 부동산 판매 추이는 아직 반등 모멘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판매 추이를 보시면 좌측 그래프인데 21년에 피크를 찍고 22, 23, 24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24년 판매량은 10년 전으로 돌아간 2015년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구환신이랄지 오래된 가전 가구를 팔면 새로운 가전 가구를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 이런 이제 정책들인데요. 당연히 이제 긍정적입니다만 이게 석유화학 시황 그리고 시장, 부동산 시장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 보시면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저희가 월드뱅크에서 10월에 전망한 자료를 가져온 건데 1년에 한 2번 정도 전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에는 24년, 25년 전망치가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거보다는 조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년이 지나고 이게 중국 GDP 성장률이 좀 픽업되는데 좀 지연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수치가 점차 컨센서스 등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산업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회복은 단기간 좀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투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비석유화학 부문의 실적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의 이제 경쟁력이 이제 중국의 러시 때문에 좀 내려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석유화학사들은 이제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2차 전지 소재, 신재생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비석유화학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2022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2023년 후반부부터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 그린 에너지 부분의 실적이 좀 다소 저조하고 그리고 이 실적 개선 시점에 있어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두 사업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왜냐면 이 두 사업은 모두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데요.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입니다. 최근에 근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을 하면서 이런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 좀 손 보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산업 환경이 상당히 이제 변동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석유화학하고 비슷한 건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특히 이제 수요처죠. 미국이나 유럽은 거기에 이제 신설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22년, 23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신설 공장의 가동이 또 24년, 25년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공장을 지으면 사실 마더 팩토리가 있으면 그대로 돌리면 가동률을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해외로 가서 공장을 돌리는 건 사실 많은 이제 업체들에서 가동률 저하니 아니면 어떤 보수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서 가동 안정화 여부 역시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좌측 그래프 보시면 캐펙스 피크는 23년에 이제 달성을 하고 24년, 25년에서는 거의 21년과 유사한 한 7에서 8조 원 수준의 그 완화된 캐펙스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24년, 25년에 캐펙스가 꺾였던 걸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근데 최근에 석유화학사들이 워낙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원래 계획했었던 투자 계획을 취소 또는 이연하거나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림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원래 1라인, 2라인 두 개 이제 설치를 하려다가 이제 앞단에 이제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1라인은 계획대로 이제 돌리는데 이제 2라인 2번은 한 2년 뒤로 완공 시점을 미룬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 계획을 좀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은 우측 그래프 보시면 순차입금 전망인데요. 사실 이제 캐펙스가 줄면 돈이 이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차입금을 또 주는 것이 차입금도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인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24년, 25년에서 차입금은 점점 좀 차입금 규모는 좀 올라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의 이유는 캐펙스 부담이라기보다는 캐펙스는 경상적인 투자로 인해서 한 7, 8조 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업 실적이 OCF가 사실 7, 8조 원이 안 나와주면서 이 순차입금이 계속 느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렇게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망하는 중단기간 석유화학 산업 재무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경상 자금 유출보다 OCF가 작은 그런 잉여 현금 흐름상 부족 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외부 차입 규모는 현재보다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입은 느는데 수익성은 저하됐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감안했을 때 채무 상환 능력은 우측 그래프의 순차입금 EBITDA 배수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배수는 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석유화학사 실적 저하의 원인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수급 불균형입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이 누적이 되는 가운데 수요마저 전방 산업 침체로 위축되면서 수급 상황이 매우 비우호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스 시용평가는 이러한 수급 상황의 단기 변화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 역시 수익성 회복은 단기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완화된 투자 부담은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창출 현금력 저하로 채무 상환 능력은 다소 저조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근 석유화학 산업에 있었던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급 상황 개선 시점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 상황 개선은 실적 개선과 동의어겠죠. 올해를 넘기면 수급 상황 점차 이제 개선될 수 있을까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글로벌 에틸렌 증설 전망인데요. 오른쪽으로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일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동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설이 재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9년에서 23년 사이에 이건 중국이 다 지은 건데 그 증설량 4,700만 톤보다는 조금 낮은 4천만 톤의 증설 계획이긴 한데 과거보다 좀 낮아진 증설 계획이긴 해도 이 4천만 톤이라는 게 지금 에틸렌 글로벌 총량이 한 2억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결코 작은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이 중동 회사들의 경우에는 최근 극히 부정적인 시황 아래서 증설 취소 그리고 지연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대로 자금률 확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정대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봤을 때도 추가 공급 압력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이는 당연히 수급 상황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급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제 한국 석유화학사가 체감하는 수익성 개선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원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석유화학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중국 회사들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지으면 엄청 크고 그리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한 번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일관화 수준이 국내 설비 대비 다소 이제 그 높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그래프에서 보시면 좌측 그래프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하시면 국내 납사는 거의 배럴당 6, 70불에서 사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납사는 국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거의 45불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산 원료의 낮은 가격을 감안했을 때 중국은 이제 국내 회사 대비해서 이제 원가 구조상 우위 역시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이 되더라도 본원적인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최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여수 팩토리를 판다, 롯데케미칼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판다, 이런 것도 다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중국과의 단순 1대1 비교만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글로벌로 비교 범위를 넓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지역별, 원재료별 에틸렌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 NCC의 생산 비용이 맨 오른쪽에 있죠. NCC의 생산 비용이 모든 지역과 모든 원재료 중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낮아지는 거니까 경쟁력 순위 측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 보시면 과연 한국보다 원가 부담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석유화학 산업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한국과 일본의 에틸렌 생산량을 시계열로 비교한 표입니다. 일본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2009년 이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오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발 산업 특수를 타고 공격적으로 설비를 증설해 왔고 이에 생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아직까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는 한국이 구조조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고 일본과 유사한 방향이라면 유휴 설비 통합 그리고 매각 등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동률이 지금은 낮은데 이 가동률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수요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유휴 설비 용량의 축소를 통해서 가동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저하에 더해서 내수 시장 역시 경쟁 강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산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인 2030년에는 평균 NCC 가동률이 60%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표는 우측 그래프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가동률 수준에서는 60%의 가동률 수준에서는 고정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업 적자를 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단위 생산 비용이 높아 원가 경쟁력이 열유한 단독 NCC 중심으로 설비 통합, 매각 등 구조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 이슈를 정리를 하면서 관련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 실적 개선은 글로벌과 한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합니다. 점진적인 수요 회복, 그리고 최근 증설 스케줄 조정을 감안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은 2028년에서 2030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경쟁력 약화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 석유화학사가 체감하는 개선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점부터 산업구조 재편이 다소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은 앞서 일본이 선례를 남겼듯 유휴설비 통합, 그리고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정유사 대비 단위 생산 비용이 높아 원가 경쟁력이 열이한 단독 NCC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근 두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용평가사의 석유화학회사 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석유화학 방법론은 모든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회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P평가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판단하는데요. P평가사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고델 등급을 평가하며 실적 추세와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향후 3년치 실적 전망을 산출하여 전망 등급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과거 실적 기간은 방법론마다 상이한데 석유화학 방법론은 산업경기 사이클 등을 감안하여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망 등급이 결정되면 기타 고려 요인을 감안하여 자체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기타 고려 요인이라 함은 산업위험 그리고 재무위험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성 요인들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진의 투자 정책에 따른 사업 그리고 재무 변동성이나 하이브리드 증권 보유에 따른 재무적 파급력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만약 P평가 기업이 계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체 신용도와의 계열과의 신용의존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열과의 신용의존성이란 계열사 간의 비경상적인 재무적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 정도를 감안하여 자초 신용도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노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열이 회사를 지원할 가능성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자체 신용도에서 조금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 평가 요소 표를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회사를 평가할 때 크게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그중 사업위험은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위험 평가 요소와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지위로 평가 요소가 나뉩니다. 경쟁지위 평가 요소는 매출액, 영업수익성의 정량지표와 시장점유율, 사업다각화, 수직계열화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정량지표는 각 구간별 수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지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위험은 크게 금융비용 커버리지, 현금흐름, 재무구조, 재무적 융통성 이 네 가지로 평가 요소가 나뉘게 됩니다. 정량적인 지표는 각각 영업이익의 금융비용에 대한 대응 수준, 영업이익의 차입금에 대한 대응 수준, 순차입금 의존도, 부채 비율이 있고 그 외 재무적 융통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지표는 각 회사별 특성도 고려하지만 유효 등급이 있는 회사 간의 하이라키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위험 평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산업위험 등급은 현재 나이스 신용평가의 모든 석유화학 회사에 동일한 등급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트리플 B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은 지금 호황이다, 지금 불황이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시장 규모, 글로벌 탑 수준의 경쟁 지위는 산업위험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급 구조의 높은 변동성 등은 산업위험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위험 내 경쟁지위 평가 요소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정량지표입니다. 저희는 1조 원을 바로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점유율인데요. 생산 능력 그리고 판매량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의 경우 원재료인 납사의 자체 조달 여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제품 수직 계열화 수립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정량지표이며 에비타 마진율 4에서 7% 수준을 보통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위험 평가 요소입니다. 에비타 금융비용, 부채비율, 순차입금 의존도, 그리고 총차입금 에비타와 같은 정량지표도 5개년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다 정량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재무적 융통성은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재무상태표상 단기금융자산 및 매각, 담보, 유동화 가능한 자산 보유 수준, 그리고 회사채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 접근성, 대주주 또는 소속계열 기업으로부터의 경상적인 재무지원 수혜 가능성, 전후방 교섭력을 통한 운전자금의 유연성 등 현금 창출력의 탄력성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화학 회사들의 과거 신용등급 이력을 살펴보자면 주요 석유화학사 신용등급 조정은 업사이클 후반부였던 2020년 시작되었고 다운사이클이 심화된 2023년 중 본격화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석유화학사 신용위험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즉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향후 저희 신용평가 시에는 먼저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적자 심도, 그리고 신규 사업의 성과, 마지막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추가 투자 및 재무부담 수준을 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서연 수석연구원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 즉 트럼프 2.0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하면서 관련해서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화석연료 산업 지원 확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및 보편적 관세 부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결국 유가 하향 안정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석유화학 업체는 당연히 유가가 안정화되면 원가 그리고 운전자금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편적 관세 부과인데요.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수익성에는 즉각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이제 우측 그래프 봐주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아로마틱 제품들입니다. 저희 발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로마틱 제품들은 휘발유 블렌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설비들이 납사 기반 설비가 아니라 시엘가스, 즉 에탄 기반 설비들입니다. 이 에탄 기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로마틱 제품들이 추출이 이제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수입량을 그렇게 크게 축소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아로마틱 제품 가격도 좀 내려오고 그런 간접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 효과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결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건 결국 중국 제품을 타겟팅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석유화학 제품은 결국 중국의 제조업 제품들을 중간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고율 관세를 중국제 제품에 부과를 하면서 중국 제조업이 침체에 빠지면 이는 곧 간접적으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표자인 김서연 수석연구원 또는 IS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나이스 시험평가 교육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